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결혼 1년 차인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김정우와 29살의 박수연은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 3년간의 연애 끝에 작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죠. 정우는 대기업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출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수연은 강남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일에 충실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일 아침이면 정우가 먼저 일어나 간단한 토스트를 만들어 두 사람 몫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정우보다 30분 늦게 일어나 화장을 하고 출근 준비를 마쳤죠. 둘은 현관에서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대개 수연이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정우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간단한 국물 요리에 계란말이나 생선구이를 곁들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우는 주로 업무 관련 기사들을 읽었고 수연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집 근처 롯데월드몰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했습니다. 때로는 한강공원에 나가 치킨과 맥주를 사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수연은 웃음이 많은 편이었고 정우의 농담에도 잘 반응해 주었습니다. 정우의 출장이 있는 주에는 수연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수연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수연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출장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죠. 이렇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우와 수연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좋은 부부로 보였어요.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아이를 갖자고 의견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특히 수연은 정우에게 매우 다정한 아내였어요. 정우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출장 전날에는 정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정우 역시 수연을 위해 기념일마다 선물을 준비했고 수연이 힘들어할 때면 집안일을 대신 해주었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꼬 부부로 유명했어요. 수연의 직장 동료들은 수연이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워했고 정우의 동료들 역시 정우를 행복한 남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요즘 들어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출장 일정이 바쁘고 회사 일에 집중하느라 아내의 작은 변화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수연 역시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정우는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 하고 2달이 지나면서부터 수연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하거나 새로운 옷을 사서 입고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죠. 수연은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지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예쁜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물어보면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대답했어요. 정우는 아내가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저녁 시간에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정우가 퇴근하면 항상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수연이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없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수연은 정우에게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트업이라 야근도 많고 회식도 자주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우는 수연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것이 나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수연이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나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더 이상했던 건 수연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우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수연은 항상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매번 같은 대답이 반복되니까 정우도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회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정우는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남자 향수 냄새가 수연의 옷에서 났어요. 정우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연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수연은 정우가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걸 눈치챘는지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평소처럼 정우에게 다가와 안기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죠. 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회식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다고 몸이 힘들지 않느냐고 말이죠. 수연은 괜찮다면서 회사가 바쁜 시기라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우를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정우는 수연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특히 수연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신경 쓰였어요. 수연은 평소에 진한 향수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정우는 수연을 추궁하거나 의심한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게다가 정우 자신도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수연을 의심한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수연은 정우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어요.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었고,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대화할 때도 수연이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뒀지만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수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에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협력업체와 계약 건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야 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수연이 출장 가방을 챙겨주고 공항까지 배웅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수연이 회사 일이 바쁘다며 미리 집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혼자 가방을 챙기며 뭔가 섭섭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연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우는 수연에게 출장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한참 후에야 조심히 다녀오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왔어요.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부터 정우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현지 업체와의 미팅이 연달아 이어졌고, 저녁에는 접대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호텔에 돌아와서는 수연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내용도 간단해졌죠. 출장 사흘째 되는 날 정우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인 김 사장님이었어요. 김 사장님은 정우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으로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쳤던 사이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우가 출장 중이라는 걸 아시냐며. 혹시 부인분이 친척이나 지인분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죠. 김 사장님은 어제 저녁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수연과 낯선 남자가 함께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연의 형제나 친척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남자가 수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수연의 대학 동창이나 회사 동료일 거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최근 수연의 변화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시간 남자 향수 냄새, 간단해진 답장들 모든 것이 이상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바로 답장을 보내던 수연이었는데 이상했죠. 정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김 사장님이 본 그 남자가 누구인지, 수연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수연의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탐정사무소를 검색해봤죠. 처음에는 이런 일을 의뢰한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은 정우의 상황을 들어보고는 이런 의뢰가 요즘 많이 들어온다며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출장에서 돌아간 후에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의뢰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후 이틀 동안 정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팅 중에도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현지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베트남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지막 날 밤 정우는 수연에게 내일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비교적 빨리 답장을 보내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마저도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혹시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정우는 인천공항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정우를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수연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미소 같았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연은 출장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정우는 대충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정우는 수연이 준비해둔 저녁을 먹으며 관찰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정우가 없는 동안 친구들과 만났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정우는 회사에 가지 않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 3층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상담을 맡은 탐정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탐정은 이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한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가 차근차근 질문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주니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민호는 정우에게 구체적인 의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외출 패턴을 파악하고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모든 걸 추적하겠다고 했어요. 비용은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계약을 맺은 후 이민호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연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받아가고 회사 위치와 평소 동선도 파악했어요. 정우는 이민호에게 가능한 한빨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탐정에게만 의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수연이 집으로 다른 남자를 데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사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우는 인터넷에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현관과 거실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로 받은 카메라들을 보니 정말 작았어요. 동전만 한 크기의 무선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였습니다. 수연이 출근한 틈을 타서 정우는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현관 신발장 위쪽에 하나, 거실 책장 사이에 하나씩 숨겨놓았습니다. 각도를 조정해서 현관문과 거실, 소파가 잘 보이도록 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정우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를 몰래 감시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물어봐도 수연이 진실을 말할 것 같지 않았어요. 이민호는 이틀 후에 첫 번째 보고를 해왔습니다. 수연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진도 여러 장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사진 속 수연은 그 남자와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연인 사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회사 동료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었거든요. 정우는 이민호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두 사람이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더 지난 후 이민호는 결정적인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수연과 그 남자가 강남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모텔에 있었다고 했어요. 정우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서 수연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우에게는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탐정 이민호로부터 결정적인 증거 사진들을 받은 지 며칠 후 정우에게는 또 다른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사흘간 가야 하는 짧은 출장이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짧은 출장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수연이 정우의 부재를 틈타 무슨 짓을 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출장을 떠나기 전 정우는 설치해둔 카메라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고, 자동 녹화 기능도 켜져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카메라 하나를 침실 옷장 위쪽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수연에게는 출장 일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당일 아침에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처럼 출장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정우는 괜찮다며 혼자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우는 카메라 앱을 켜봤어요. 집안이 조용하고 수연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며칠 후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 정우는 현지 미팅을 마치고 호텔방에서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오후 6시경 수연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다시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정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관 카메라에 낯선 남자가 찍혔어요. 탐정이 보내준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수연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계속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수연과 그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연인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웃으면서 매우 친밀한 분위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자가 수연을 안고 키스를 하는 모습이 거실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다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침 8시쯤 집을 나갔어요.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수연은 그 남자를 현관까지 배웅해주면서 볼에 키스까지 해줬어요. 정우는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팅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수연 혼자만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저녁 9시쯤 그 남자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치킨과 맥주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정우는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욱 가관인 건 그 남자가 정우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우가 평소에 집에서 입던 편한 티셔츠를 그 남자가 입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수연도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모든 영상을 자동 저장 기능으로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분노를 참으며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하는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그 남자는 또다시 편안하게 집을 나갔어요. 정우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모텔 사진들과 직접 촬영한 집안에서의 불륜 영상까지 가지고 있었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야 수연과 그 남자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거든요. 정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정우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선배 조성훈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조성훈은 정우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깜짝 놀라면서도 좋은 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김영수 변호사는 가정법 전문가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예약을 잡고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정우의 상황을 차분히 들어본 후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정우가 직접 촬영한 집 안에서의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는 정우에게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수연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고 동시에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정우에게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수연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죠. 변호사는 먼저 불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탐정 이민호에게 연락해서 그 남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틀 후 이민호는 그 남자가 이준혁이라는 34살의 회사원이며 수연의 대학교 동창이라는 정보를 알려왔습니다. 이준혁은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미혼이었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죠. 김영수 변호사는 먼저 수연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니 협의 이혼에 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협의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준혁에게도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죠. 며칠 후 수연이 정우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수연과 직접 대화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연은 계속해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우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변호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이에요. 정우는 변호사의 말을 따라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준혁 역시 정우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라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준혁에게도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두 사람의 변명을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았어요. 김영수 변호사는 정우의 대응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는데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칭찬했어요.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보다 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과 이준혁 측에서 각각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협의 이혼에는 응하겠지만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준혁은 합의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김영수 변호사는 두 사람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수연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준혁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의금 액수를 줄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우에게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수연과 이준혁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한 만큼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법정 소송이 시작되면서 수연과 이준혁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이 두 사람의 직장에까지 알려지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연이 다니던 스타트업은 직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식들이 금세 퍼지는 분위기였죠. 수연은 평소에도 동료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의 직속 상사인 김 과장이 수연을 따로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불륜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게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죠. 수연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되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회사의 정우 측 변호사로부터 공문이 왔다고 설명했어요. 수연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로 직장에서의 행동 패턴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연이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했죠. 수연은 변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작은 회사라서 소문은 하루 만에 모든 직원들에게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수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점심시간에도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진 거죠. 더 심각한 건 수연이 근무 시간 중에 이준혁과 만난 증거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날짜들과 외근을 핑계로 일찍 퇴근한 날짜들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수연은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었고 근무 태도도 불성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라서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투자 유치나 고객 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장의 판단이었죠. 이준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 수가 2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관리직인 팀장급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상간소송건이 회사에 알려진 건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법원 공고를 우연히 본 것이 계기였어요. 그 동료가 호기심에 자세히 알아보다가 이준혁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준혁은 팀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필사적으로 변명해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마케팅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소문은 동종업계 전반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이런 소식들이 금세 공유되거든요. 업계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준혁 얘기가 화제에 오르곤 했습니다. 결국 이준혁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징계 해고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상급자들도 이준혁을 불편하게 여겼거든요. 이준혁은 잦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두 사람은 급격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수연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액이 적었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전 회사에서의 해고, 사실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이준혁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그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동종업계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나이와 경력이 애매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간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까지 부담해야 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이준혁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이준혁은 수연이 남편에게 들킨 것 때문에 자신까지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감정들은 어느새 증오로 변해 있었어요. 수연과 이준혁이 각각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몰락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수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혼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죠. 수연은 친정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 때문에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수연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준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던 감정들은 어느새 원망과 증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만 했죠. 결국 이준혁은 수연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수연은 마지막 희망을 정우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수연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정우는 수연의 전화를 받았지만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연은 정우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정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수연의 눈물과 사과를 듣고 있자니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는 수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자신은 수연을 용서할 수 없고 다시 함께 살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수연이 계속 애원했지만 정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도 수연은 몇 번 더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우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후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더 이상 수연과 대화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수연의 불륜이 명백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정우가 승소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수연은 거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죠. 유책 배우자로서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준혁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에서도 정우가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이준혁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어요. 처음 요구했던 5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준혁은 할부로라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죠. 정우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우는 송파구 아파트에서 나와서 강남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수연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가구와 생활용품도 새로 샀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정우의 상황을 알고 나서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조성훈 선배는 정우에게 좋은 사람 만나라고 격려해 주었고, 다른 동료들도 정우를 응원해 주었어요. 정우는 동료들의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당분간은 혼자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정우는 우연히 수연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수연이 많이 초췌해졌다고 했지만 정우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수연을 지워버렸거든요. 정우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불륜의 대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수연과 이준혁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과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결국 부정한 사랑의 끝은 파멸뿐이었습니다.